너무 서둘러 출근하느라 남편의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나왔다. 시내버스에 오르자마자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에 나는 다음 날 아침 당장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아침 나는 6시 50분에 집을 나섰다. 너무 바빠서 참치 김밥을 한 입 겨우 베어 물고는 다시 포장지에 싸서 핸드백에 쑤셔 넣어야 했다. 우리 회사는 오늘 강남에 있는 대형 고객사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이 계약을 따내면 팀 전체에 보너스가 나올 터였다. 게다가 남의 등 뒤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일해온 지 거의 6년 만에 드디어 파트장으로 승진할 기회이기도 했다. 내 이름은 강희연, 32세, 종합 광고 기획사의 기획팀원이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다. 남편의 이름은 백기태. 나보다 2살 연상이며 인테리어 회사의 기술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적어도 남들 눈에는 꽤 평온해 보였다. 요란하지도 구설수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하는 일도 없었다. 나는 여자의 일생이란 그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을 남편이 있다는 것. 하지만 겉보기에 평온할수록 속은 더 골마 들어가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며 시간을 보려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내가 늘 설정해두는 베란다 앞에 프리지아 꽃 사진이 아니었다. 화면 속에는 기태가 야구장 앞에서 응원 타워를 높이 쳐들고 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휴대전화를 또 잘못 가져온 것이다. 나와 기태의 휴대전화는 같은 기종의 색상도 검은색으로 같았고 심지어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걸 쓰고 있었다. 헷갈린 적이 몇 번 있었지만 보통은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오늘은 이미 지각 위기라 다시 올라가서 바꿀 시간조차 없었다. 어차피 기태는 오늘 오후 출근이니 반나절 정도 내 폰을 쓴다고 큰일 나진 않겠지. 저녁에 바꾸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마자 마침 버스가 도착해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올라타 뒷문 근처에 간신히 섰다. 월요일 아침의 서울은 숨이 막힐 정도로 붐볐다. 향수 냄새, 테이크아웃 커피 냄새, 휴대전화 벨소리,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한데 뒤섞여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버스가 양화대교를 막 지날 무렵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나경 막내라는 2글자가 떴다. 기태의 친여동생인 백나경이었다. 나는 몇 초간 망설였다. 평소 남편의 전화를 대신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시댁의 사적인 일에 얽히는 건 더더욱 싫었지만 혹시나 급한 일일까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내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에 나경의 빠르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오빠, 엄마가 그 일 새언니한테 말했냐고 묻던데 아직이야? 자꾸 끌면 엄마 속 터진다니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대답이 없자 나경은 통신 상태가 안 좋은 줄 알았는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새언니 그 망원동 빌라 말이야. 엄마가 오빠 보고 잘 구슬려서 빨리 오빠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잖아. 오래 뒀다가 언니 마음 바뀌면 골치 아파져. 그 집 지금 팔아도 7억은 좋게 받을 텐데 그거 팔고 우리 돈 좀 더 보태서 위례 신도시에 큰 아파트 사자니까. 명의는 엄마랑 오빠 공동 명의로 해두면 확실하잖아. 나는 1층에 필라테스 샵 열고 엄마도 근처에 사시면 우리 다 편하고 얼마나 좋아. 빽빽한 인파 속의 선체로 휴대전화를 쥔 내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망원동 빌라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사주신 집이었다. 크지도 않고 시장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15평 남짓한 오래된 빌라였지만 그것은 엄마가 내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다. 엄마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내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희연아, 여자는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시댁에 헌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집만큼은 꼭 내 이름으로 지켜야 해. 이건 내 마지막 퇴로야. 훗날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곳이란다. 그때 나는 엄마가 너무 먼 걱정을 한다며 울면서 원망했다. 기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댁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니 그런 퇴로 따위는 평생 필요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지금 생각한 이 엄마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나경은 듣고 있는 사람이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계속 떠들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만약 새언니가 왜 명의를 바꿔야 하냐고 물으면 그냥 두 사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해. 달콤하게 말해봐. 언니 원래 마음 약하잖아. 게다가 새언니는 이제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지방에서 새살림 차리셨으니 언니 편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오빠 너무 순하게 굴지 마. 언니랑 결혼할 때도 엄마가 그랬잖아. 언니가 집도 있고 직장도 번듯해서. 그렇지, 친정에서 우리한테 보탬 될 건 하나도 없다고. 지금 그 집 안 써먹으면 바보야. 나는 눈을 감았다.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쏠려 손잡이 기둥에 어깨를 세게 부딪혔다. 옥신거렸지만 누군가 내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경의 목소리가 마치 대단한 비밀이라도 말하듯 은밀하게 낮아졌다. 아, 그리고 사돈어른, 이 남겨주신 그 돈도 있잖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며 오빠가 인테리어 공방 차린다고 핑계대고 달라고 해봐. 언니가 오빠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은행에 처박아 두는 이 분명 내줄걸? 어차피 우리 집 안으로 시집 왔으면 언니 돈이 곧 우리 집 돈이지 뭐.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그 1억 5천만 원은 엄마의 사망보험금과 마지막 남은 적금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이 돈을 자랑한 적이 없었다. 그저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기태에게만 말했을 뿐이다. 나는 내가 바보 같을 정도로 남편을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년 전쯤 기태가 지인과 맞춤형 가구 공방을 차리고 싶은데 초기 자본으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내가 엄마가 남긴 돈의 일부를 빼주면 나중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 부부의 것이 될 거라고 했다. 나는 그때 하마터면 승낙할 뻔했다. 다행히 자세히 알아보니 동업하려던 그 지인이 여기저기 빚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라 거절했다. 기태는 일주일 내내 화를 내며 말도 섞지 않았고 밥을 먹으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때 오히려 남편의 앞길을 막고 계산적으로 구는 건 아닌지 자책하기까지 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그때부터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나경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눈을 뜨자 버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유리에 비친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나는 아주 낮고 고요하게 입을 열었다. 나야. 수화기 넘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 초 후 나경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새언니? 언니가 왜 오빠 폰을? 오빠는요. 내가 기태 씨 폰을 잘못 들고 나왔어. 나는 방금 그 모든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아닌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방금 한 말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다 들었어. 아, 아니에요, 언니.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그냥 장난친 거예요. 엄마랑 나랑 평소에 농담으로 그러는 거 알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뼛속까지 시렸다. 우리 엄마가 남긴 집 명의를 빼앗는 게 농담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 돈을 빼돌리겠다는 게 농담이야? 내 곁에 날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마음대로 쥐고 흔들겠다는 게 농담이냐고. 언니 말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마요. 내가 무슨 그런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요? 어차피 우린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 나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오늘부터 네 엄마랑 네 오빠한테 똑똑히 전해.
망원동 빌라는 내 고유 재산. 그 집의 벽돌 한 장도 너희 백씨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남긴 돈, 내가 쥐고 있든 쓰든 적금을 붓든 누구한테 주든 그건 전적으로 내 권리야. 아무도 내 돈에 손댈 생각 마. 나경의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새언니,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랑 결혼한 지 3년이나 됐고 언니도 우리 집안 며느리예요. 언니 집이 곧 오빠 집이죠. 엄마는 그냥 우리 다 같이 모여 살자고 하신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너희의 죄는 한 번도 나를 진정한 식구로 여긴 적이 없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그저 아파트 한 채, 적금 통장 하나, 친정엄마도 없어서 입맛대로 뜯어먹기 좋은 호구 여자로만 본 거잖아. 새언니,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주변 세상이 돌연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 버스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붐볐으며 안내방송은 울렸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옛날 엄마의 목소리만이 맴돌았다. 이 집은 내 마지막 퇴로야.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회사 근처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웅웅거렸다. 이번에는 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였다. 기태가 휴대전화가 바뀐 걸 알아챈 모양이었다. 분명 나경이 방금 통화 내용을 전부 일러 바쳤을 테지.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 받지 않았다. 부재중 전화가 2통, 3통 쌓이더니 문자가 날아왔다. 여보, 전화 좀 받아봐. 나경이가 생각 없이 헛소리한 거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녁에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그 글자들을 아주 오래 쳐다보았다. 어제의 나였다면 이 말을 믿었을 것이다. 나경은 원래 눈치가 없는 애니까. 시어머니는 좀 계산적인 분이실 뿐. 기태는 나쁜 뜻이 없었을 거라고 내 자신을 속였을 것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차오르는 억울함을 속으로 삼켰겠지.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한번 금이 간 믿음의 해명 따위는 깨진 유리창에 얇은 테이프를 붙이는 격일 뿐이다. 버스에서 내려 눈부신 회사 빌딩을 올려다 보았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은 해야 했고 계약은 따내야 했다. 탐욕스러운 시댁의 민낯을 보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오늘 저녁 기태와 3년을 함께 살았던 그 아파트로 돌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던 과거의 아내가 아닐 것이란 사실을 나는 그 남자에게 단 하나만 물을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내 엄마의 집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대답이 무엇이든 나는 이미 나를 위한 퇴로를 준비해 두었다. 오전 8시 20분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직 에어컨을 강하게 틀지 않았음에도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찼다. 노트북 화면에는 어젯밤 새벽 1시까지 수정했던 기획안이 열려 있었다. 하지만 글씨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머릿속엔 고객사의 데이터나 예산표 대신 나경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니 언니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들 눈에 내 상실의 아픔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비집고 들어갈 만만한 틈새였던 것이다. 팀장님이 내 자리 곁을 지나가다 멈춰서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대리, 괜찮아? 얼굴이 백지장인데. 나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객사 오잖아. 강대리가 메인 담당이니까 멘탈 잘 잡아.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 명운이 걸린 거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자리를 뜨고 나서야 기태의 휴대전화를 내려다 보았다. 화면이 다시 켜지며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경이가 막내라 철없이 군 거야. 화내지 마. 망원동 집 이야기는 내가 나중에 당신이랑 상의하려고 했던 건데 당신이 오해하는 그런 거 아니야. 문자를 읽어 내려가며
나는 그동안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사소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던졌던 말, 여자가 자기 명의로 재산 많이 쥐고 있으면 안 좋아. 부부끼리는 서로 믿고 다 합쳐야 오래가는 법이다. 기태가 망원동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슬쩍 웃던 모습. 나중에 우리 애기 생기면 이 집 팔아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딱 좋겠다. 나경이 우리 집에 놀러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을 훑어보며 하던 말. 새언니는 진짜 복도 많아. 엄마 돌아가셔도 집은 한 채 남겨주셨네. 나 같은 애는 챙겨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그때는 그저 철없고 무례한 농담인 줄 알았다. 이제 보니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나를 겨눈 뾰족한 가시였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억지로 일에 몰두했다. 프레젠테이션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나는 흐트러짐 없이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미소를 지었다. 아침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고객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고 했을 때 팀원들이 작게 환호했다. 팀장님은 아주 흡족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 잿더미가 된 기분이었다. 책상 밑으로 내린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막 걸어 나왔을 때 내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가장 친한 친구인 송다경이었다. 희연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다경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잔뜩 화가 나 있었다. 나 방금 코엑스 옆에 현대백화점 카페에서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봤어. 내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걔네 하는 얘기 싹 다 들었어. 강희연,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걔네 지금 오늘 아침 일 오해라고 생각 안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라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네 남편 보고 일단 너부터 잘 달래놓으래. 네가 망원동 진명에 안 넘기겠다고 버티면 이혼 카드로 협박하라는 거야. 그 여자가 뭘 하는 줄 알아? 30 넘어서 애 딸린 것도 아니고 친정엄마도 없는데 지가 어쩔 거냐고 절대 이혼 못할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신우이라는 년은 네가 내 집 너 혼자 갖겠다는 걸 아주 천하의 이기적인 년이라고 욕하더라니까.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을 뻔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다. 다경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기태 오빠, 그 자리에 앉아서 네 편은 단 한마디도 안 들었어. 단, 한, 마, 디, 도, 희연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장 뼈아픈 것은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계략이 아니었다.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들의 끔찍한 계획을 들으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 그게 나를 미치게 했다. 그날 저녁 7시쯤 아파트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태, 정 여사, 시어머니, 그리고 나경이 소파에 일렬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깎아놓은 과일 접시와 물 3잔이 놓여 있었다. 마치 중대한 협상을 앞둔 사람들 같았다. 정 여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희연이 왔니? 이리 와서 앉아라. 애미가 오늘 오해는 확실히 풀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가방을 현관 앞 스툴에 툭 내려놓았다. 거실 안쪽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다. 어머님, 빙빙 돌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 기태 씨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네요. 기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시선을 피했다. 여보, 오늘 아침 일은 진짜 다 오해. 나경이가 철없어서 막 던진 소리야.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럼 대답해. 당신 내 망원동 빌라 당신 명의로 넘기거나 공동 명의로 바꿀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기태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우리가 부부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재산은 합쳐두는 게 관리에 편하지 않겠나 싶었던 것뿐이야.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합쳐서 팔아버린 다음 어머님이랑 나경이 편하게 쓰라고 위례에 큰 집 사주는 게 당신이 말하는 우리의 미래야? 나경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새언니, 말 그따위로 할 거예요? 나도 애 키우는 입장이고 샵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잘못은 내 안정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야. 정 여사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너 말 다 했니?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시집을 왔으면 시댁 식구들 건사할 생각도 해야지. 그깟 빌라 하나 비워두고 썩히는 이파라서 동생 자리 잡는데 보탬 좀 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죽겠니? 지난 3년간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아깝냐고요? 제 친정엄마가 피땀 흘려 남긴 마지막 재산,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 부부 사이의 믿음, 그리고 이 결혼 생활까지 다 잃게 생겼는데 아깝냐는 말이 나오세요? 기태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희연아, 너 이혼이라는 단어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나는 안방 구석에서 내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회사에서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협박 아니야. 나 오늘 나가. 내일 아침 9시 가정법원 앞에서 만나. 합의 이혼 서류 접수하게. 당신에게 아주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취해지지 말고 조용히 끝내. 내가 거실 한가운데로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기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섰다.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희연아, 이러지 마.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부부 일은 문 닫고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잖아. 캐리어 손잡이를 쥔 내 손 위에 그의 손이 겹쳐졌다. 결혼식 날 내 손을 꽉 잡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손. 하지만 지금 나를 붙잡는 이 손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집과 돈을 고스란히 챙겨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탐욕의 손일 뿐이었다. 손 놔, 희연아. 손 놓으라고 했어. 정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까보다 훨씬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너 진짜 나갈 작정이니? 한밤중에 여자가 짐 싸 들고 나가는 꼴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댁 체면은 저한테서 집뱃을 궁리하며 카페에 앉아 계셨을 때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짐 싸서 나가는 지금이 아니라요. 나경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가락질을 했다. 언니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요. 빈집 몇 년째 썩히는 거 팔아서 가족 돕자는 게 뭐 어때서요? 명색이 새언니란 사람이 어떻게 돈 한 푼에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경아, 너 남편 있고 애도 있잖아. 집 사고 싶으면 네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사. 다른 여자 희생시켜서 내 가정의 평화를 공짜로 얻으려 들지 마. 나경은 말문이 막혔는지 입만 뻐끔거렸다. 기태가 나를 안방으로 억지로 끌고 가더니 문을 반쯤 닫았다. 어떻게든 자기 엄마와 동생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아야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랑 나경이가 선을 넘은 건 인정해. 하지만 난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 그저 그 집을 우리 공동 명의로 해두면 우리가 부부로서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이야. 나는 픽 웃어버렸다. 내 개인 재산을 당신 몫으로 쪼개주는 게 끈끈해지는 방법이야?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내 것 따지냐고? 지난 3년간 당신한테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안방을 둘러보았다. 내가 직접 고른 커튼, 침구, 협탁의 무드등까지. 이 모든 건 내가 애써 갖고 온 우리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이 집에서 진심이었던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당신은 내가 고분고분할 때만 다정했어. 내가 양보할 때만 상냥했고, 당신 집안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을 때만 잡아먹을 날만 기다리며 사육장에 가둬둔 사냥감을 대하는 태도였지. 기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친정엄마도 없으니 뒤에서 지켜줄 사람 없을 거라는 그 말보단 안심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세 사람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 9시 가정법원 앞에서 봐.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만약 안 나오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테니까. 정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혼? 그래. 해라, 해. 근데 재산 분할은 확실히 해야지. 네가 그 집 다 싸들고 나갈 수 있을 줄 아나 본데 어림없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히 해야죠. 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고 백씨 집안 물건은 단 빵 한 조각도 필요 없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해서가 아니었다. 진정한 식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진짜 가족이라 믿고 3년이나 애를 썼던 내 자신이 너무나 가여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다경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나를 본 다경은 나를 꽉 안아주었다. 괜찮아. 그 미친 집구석에서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나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 다경이 끓여준 따뜻한 전복죽을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내 휴대전화는 여전히 바쁘게 울려댔다. 기태의 전화, 정 여사의 전화, 그리고 나경이 쏟아내는 원망 섞인 문자들. 나는 전원을 끄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엎어두었다. 다경이 나를 보며 말했다. 내일 내가 법원까지 같이 갈게. 나는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다. 이제 나 혼자 안 가.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6시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틈으로 스며든 옅은 아침 햇살이 방구석에 놓인 내 캐리어를 비췄다. 옷 몇 벌에 담긴 내 지난 3년의 인생이 처량해 보였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다경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 앞에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앞에선 센 척 안 해도 돼. 하지만 이따가 걔네 앞에서는 무조건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한 번만 더 마음 약해지면 엄마가 남겨주신 것들이 그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 먹잇감이 될 텐데. 오전 9시 정각, 다경과 함께 서초동 가정법원 앞에 도착했다. 기태는 벌써 입구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나경도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죄짓고 돌아온 탕아를 심판하듯 나를 쳐다보았다. 정 여사가 먼저 다가왔다. 어제와는 달리 목소리에 꿀이라도 바른 듯 상냥했다. 희연아, 네가 화나는 건 애미도 100번 이해한다. 하지만 부부 인연이 어디 무자르듯 잘라지는 거니? 홧김에 이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가자. 애미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전 미역국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이혼 서류 접수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린 가식적인 미소가 쩍 갈라졌다. 나경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알아요? 오빠 어제 한숨도 못 자서 눈 뻘건 거 안 보여요? 오빠를 얼마나 더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다경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아니, 온 가족이 모여서 남의 집 딸 재산 빼먹을 궁리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잠 못 잔 타령이야? 남의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할 땐 꿀잠 주무셨나 보지? 나경이 눈을 부라렸다. 남의 집안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다경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강희연은 내 친구야. 내 친구 일이니까 내가 상관해. 기태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경을 뒤로 잡아 끌더니 나를 보았다. 희연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할까? 따로 할 얘기 없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 엄마랑 나경이 못 말린 내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난 너랑 끝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내 앞에선 남자의 핏발선 눈과 초췌한 얼굴을 보았지만 내 마음엔 일말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영혼 밑바닥까지 난도질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의 눈물조차 무게를 잃는 법이다. 고치고 싶으면 합의 서류에 서명해. 그게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야. 정 여사가 돌변하며 언성을 높였다. 서명은 서명이고 재산은 확실히 나누고 가야지. 3년 동안 며느리로 시댁밥 먹고 시댁 물건 썼으면 내 이름으로 된 그 망원동 집도 결혼 생활 중에 굴러간 거니 절반은 기태 몫이다.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다. 어머님, 법을 단단히 착각하셨네요. 그 집은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저희 엄마가 제 명의로 사주신 거예요. 결제도 혼인신고 전에 100%다 끝났고요. 법은 남의 재산 훔치려는 탐욕편이 아닙니다. 어머님, 정 여사는 말문이 막힌 듯 숨을 헐떡이더니 기태를 쳐다보았다. 기태야, 제 말하는 뽐새 좀 봐라. 기태가 나를 보는 눈빛이 차갑게 돌변했다. 네가 정, 이렇게 뻣뻣하게 나온다면 나도 합의 이혼은 못 해줘. 정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그 집 재산 분할 청구할 거고 네가 나한테 숨겼던 장모님 돈 1억 5천도 다 까발려서 내 목 찾을 거야.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드디어 진짜 얼굴을 드러냈군. 상처받은 남편의 가면을 벗어던지니 남은 건 얄팍한 계산기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송해. 다경이 내 손을 꽉 잡고 법원 입구에서 나를 이끌었다. 등 뒤에서 정 여사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욕설이 들렸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내가 참기만 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는 멍청한 환상 속에서는 살지 않게 되었다. 꾹 참고 양보할수록 만만하게 보고 더 짓밟으려 드는 인간들이란 걸 알았으니까. 나는 다경이 소개받아둔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혼소송 절차와 혼인 전 특유재산 방어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서초역 근처의 깔끔한 건물 6층에 있었다. 10분쯤 기다리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눈빛이 예리한 여자가 들어왔다. 오미란 변호사입니다. 강희연 씨 맞으시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했다. 네, 이혼하고 싶은데 남편 쪽에서 합의를 거부합니다.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제게 사주신 집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 변호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나는 휴대전화가 바뀐 사건부터 신우이와의 통화 내용, 오늘 아침 법원 앞에서의 실랑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을 끊지 않고 수첩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어 내려갈 뿐이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가 물었다. 망원동 빌라 혼인신고일 이전에 강희연 씨 명의로 등기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엄마가 대금 완납하셨고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 내역 전부 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1억 5천만 원은요. 제 명의의 적금 통장과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은 상태고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관련 서류들 아주 꼼꼼하게 다 챙기세요. 빌라는 혼인 전 형성된 특유 재산입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돈 역시 강희연 씨의 고유 상속 재산님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섞어버리거나 생활비로 모호하게 쓰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경이 급하게 물었다. 변호사님, 만약 저쪽에서 일부러 재판을 질질 끌면 어쩌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이미 중대하게 파탄났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재판부도 이혼을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희연 씨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쪽과 절대 구두로 아무 약속도 하지 마시고 서류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시고 돈 이체는 더더욱 금물입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에서 제일 힘든 건 법적 절차가 아니라 감정의 소모입니다. 저쪽은 협박하다가 안 통하면 사과하고 눈물 바람을 하다가 가족의 도리를 운운하며 당신을 계속 흔들어댈 겁니다. 당신이 왜 그 집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왔는지 그 첫 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생각났다. 낡은 주방에서 끓이시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쿨럭거리며 기침을 하시면서도 내게 시집 가더라도 꼭 4명이로 된 비빌 언덕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웃으며 당부하시던 모습.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망원동 빌라로 향했다. 오랫동안 들르지 않아 나무 현관문 위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쳤다. 그것은 엄마의 냄새였다.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진짜 집.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엉엉 울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느낌이 싸해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다. 희연아, 너 지금 어디야? 기태였다. 용건만 말해. 나도 생각해봤는데 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도장 찍어줄게. 대신 그 망원동 빌라 팔아서 절반은 나한테 줘. 나도 너랑 3년이나 살았는데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잖아. 내 마음속 온기가 바닥까지 싸늘하게 식었다. 당신, 지금 이 혼인을 두고 나랑 장사하자는 거야? 나는 그저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공평? 돌아가신 우리 엄마 재산에 손 안 대는 게 공평이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더니 기태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변했다. 너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더 이상 정이고 뭐고 안 봐줘. 나는 창턱에 올려진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 가족이 내 집 뺏으려고 모의한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봐줄 정 따윈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망원동 집에서 잤다. 엄마 사진 앞에 작은 상을 닫고 시장에서 급하게 사온 노란 프리지아를 병에 꽂았다. 좁은 집은 고요했고 골목밖 오토바이 소리와 내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기태의 잔소리도 시어머니의 교묘한 타박도 없는 이 공간이 지난 3년간 살았던 크고 번듯한 아파트보다 훨씬 안전하게 느껴졌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엄마가 남긴 철제 상자를 꺼냈다. 빌라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적금 통장, 그리고 엄마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 나는 종이 한 장 한 장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오 변호사와 다경의 메일로도 보냈다. 더 이상 방심하지 않을 것이다. 밤 9시쯤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외시경으로 내다보니 기태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나경이 보였다. 법원 입구에서 헤어진 지 반나절 만에 여기까지 쳐들어올 줄은 몰랐다. 나는 곧바로 문을 열지 않고 휴대전화 녹음을 켠 뒤에야 잠금 장치를 풀었다. 여긴 무슨 일이야? 기태가 집안을 휙 훑어보았다. 마치 경매에 나온 매물을 감정하는 투기꾼 같은 눈빛이었다. 제대로 대화 좀 하자고 왔지. 정 여사가 그를 밀치고 나섰다. 집이 쥐방울만 하네. 팔아서 돈 좀 만질 수 있으면 다행이지. 뭐하러 이런 낡은 걸 끌어안고 궁상맞게 살겠다고 난리니.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제 집입니다. 셋 다 당장 나가세요. 나경이 코웃음을 쳤다. 새언니 말 참 무섭게 하시네. 오빠가 언니 남편인데 남편이 자기 와이프 집에 들어오는 게 무슨 죄예요? 나는 기태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나경이 말에 동의해? 기태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뻔뻔하게 말했다.
최소한 내 아내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권리는 있잖아. 희연아,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 집 팔아서 나한테 2억만 줘. 그럼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해 줄게. 나머지 돈은 네가 다 가져. 기가 차서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2억? 당신이 뭔데 나한테 2억을 맡겨둔 것처럼 굴어? 내가 3년 동안 네 남편 노릇 한 값. 나는 실소가 터져 나오면서도 눈앞이 시큰거렸다. 3년 남편 노릇 한 값이 2억이야? 장모가 물려준 집 팔아서 받아야 할 만큼 내 남편 노릇이 대단했니? 정 여사가 악을 썼다. 말 그따위로 할래? 네가 죽어도 못 내놓겠다면 법정에서 붙자. 근데 내가 미리 경고하는데 이 일 시끄러워져서 창피당하는 건 결국 너야. 이혼녀 꼬리표단 주제에 시댁이랑 돈 문제로 소송까지 했다고 소문나면 세상 어떤 놈이 널 거들떠나 보겠니? 나는 정 여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저런 윽박지름에 지레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여자를 가두는 감옥쯤으로 여기는 그녀의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그저 불쌍할 뿐이었다. 아무도 절 안 거들떠 봐도 상관없어요. 전 그저 제 것을 지키고 평온하게 살고 싶을 뿐이니까요. 기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으름장을 놨다. 강희연, 나 끝까지 가게 만들지 마. 나는 녹음 화면이 켜진 휴대전화를 번쩍 들어 올렸다. 내가 문을 연 순간부터 당신들이 떠든 소리 이 안에 다 녹음됐어. 한 번만 더 예고 없이 이 집에 쳐들어와서 협박하면 이 파일 전부 변호사한테 넘기고 경찰 부를 거야.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나경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정 여사가 뭐라고 더 쏘아붙이려 했지만 기태가 엄마의 팔을 낚아채며 뒤로 돌려 세웠다. 가기 전 기태가 나를 돌아보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낯선 눈빛으로 말했다. 너 정말 독해졌다. 나는 문을 쾅 닫고 차가운 철문의 등을 기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가 독해진 게 아니다.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남에게 함부로 짓밟히지 않는 옛날 엄마가 바라시던 바로 그 강희연으로 돌아온 것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간밤에 녹음 파일을 오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짧고 명쾌한 답장을 보내왔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재산 및 이혼과 관련된 모든 전화, 만남, 문자는 전부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부부란 모름지기 계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내 순진함. 하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니 잘못된 사람에게 쏟은 선의는 결국 나 자신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다. 나는 이틀의 연차를 내고 서류 작업을 완벽히 끝냈다. 빌라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엄마의 이체 내역, 상속 증빙 서류, 통장 사본. 이 모든 종이들이 엄마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준 벽돌 뭉치 같았다. 오후에는 다경과 함께 기태의 아파트로 가서 남은 내 짐을 가져왔다. 약해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인간들을 혼자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돼지우리 같은 거실이 보였다. 의자에는 기태의 허물 같은 옷가지가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뒹굴었으며 바닥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내가 떠난 지 고작 며칠 만에 이 집은 제 꼴을 드러냈다. 누군가의 무책임과 게으름을 내 희생으로 필사적으로 덮어왔던 공간.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에 기태가 걸어 나왔다. 희연아, 진짜 안 돌아올 거야? 나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짐들을 챙겼다. 남은 짐 빼러온 거니까 신경 꺼. 그가 방문 앞을 막아섰다. 엄마한테 다 말씀드렸어. 앞으로 다신 망원동집 얘기 안 꺼내실 거야.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경이 옆에서 차갑게 비아냥거렸다. 다시 시작? 다음번엔 더 치밀하게 재산 빼돌릴 계획이나 짜시게? 기태가 다경을 노려보았다.
이건 우리 부부 문제니까 빠지시죠. 내가 끼어들었다. 더 이상 부부 문제 아니야. 이제 모든 대화는 내 변호사 통해서 해.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 장모가 남긴 집 팔아치우자고 작당 모의하는 걸 듣고도 입 다물고 있던 건 당신이야. 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뿐이고. 그때 도어록 소리가 나더니 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경을 발견한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다. 아니, 이 집구석에 또 친구년까지 끌어들여서 행패니? 나는 흔들림 없이 가방 지퍼를 채웠다. 제 짐 다 챙겼으니 앞으론 허락 없이 이 집에 발들일 일 없을 겁니다. 혹시 가져갈 게 생기면 문자로 통보하죠. 정 여사가 코웃음을 쳤다. 아주 법 좀 안다고 유세는. 근데 내가 말해두마. 소송 가봤자 네가 이긴다는 보장 없어. 여자가 남편이랑 3년을 살았으면 재산도 당연히 남편 목 떼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판사님 판결에 맡기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억지 부리실 문제가 아니라요. 나는 다경을 이끌고 현관을 나섰다. 등 뒤에서 기태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났을 때 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소장 작성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셔서 서명하시면 바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다음 날 나는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 서명란에 펜을 올렸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기태와 끝나는 게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3년이라는 귀한 내 청춘을 이런 쓰레기 같은 구덩이에 처박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였다. 오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한 번 더 생각할 시간 필요합니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법대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 엄마가 물려주신 건 머리카락 한 올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서명을 마친 뒤 회사로 출근했다. 팀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고객사가 사인한 최종 계약서를 내 앞에 내밀었다. 프로젝트 성사됐어. 강대리 공이 제일 컸지. 나는 그 서류철을 붙잡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쓰레기 같은 시댁이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려 할 때 나의 일과 사회는 내게 일어설 이유를 쥐어주었다. 며느리라는 틀에 갇혀 질식해가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단단한 여성인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 데스크에서 가족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내려가 보니 정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서 있었다. 희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선을 그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저 근무 중입니다. 그녀는 데스크 위에 과일 바구니를 슬그머니 올려놓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 아들 딸 챙기려다 보니 말이 헛나왔어. 그래도 너랑 기태 부부잖아. 소송까지 가서 우리 기태 망신 줄 참이니? 나는 단호하게 물었다. 사과하러 오셨어요? 원망하러 오셨어요? 정 여사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애원하는 척했다. 그 녹음 파일, 그것만 소송에 내지 말아다오. 우리 기태,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기태 씨의 미래를 왜 저희 엄마가 남긴 집으로 포장하려고 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다시 불쌍한 연기를 시작했다. 너도 여자잖아. 이혼녀로 사는 거 힘들어. 고집 피우지 말고 기태한테 돌아와. 내가 앞으로 절대 간섭 안 하마. 그럼 각서 쓰실 수 있어요? 망원동 집, 제 돈 1억 5천. 앞으로 저희 부부 재산에 일절 관여 안 하겠다는 공증 각서요. 정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단 몇 초의 침묵이 그녀의 뻔뻔한 속내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럼 저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찰나 마침 로비로 내려온 팀장님과 마주쳤다. 강대리, 무슨 일 있어 도와줄까? 아닙니다.
전 시댁분이 개인적인 일로 잠깐 오셨을 뿐이에요. 전 시댁이라는 단어에 정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며칠 후 오 변호사가 연락해 왔다. 희연 씨, 남편 측에서 반소장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아내가 이유 없이 가출하여 혼인을 파탄냈다는 것과 망원동 집 지분, 장모님 유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입니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제가 걱정해야 할 수준인가요? 아니요.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들의 귀책 사유를 덮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평정심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퇴근 후 저녁,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기태의 고모였다. 희연이니? 나 고모다. 네가 이혼하겠다고 집도 돈도 다 싸지고 나갔다며?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도리가 있어야지. 나는 가타부타 변명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고모님, 진실이 알고 싶으시면 시댁 식구들이 제 친정엄마 집 뺏으려고 모의한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설교를 하실 거면 이만 끊겠습니다. 나는 곧장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했다. 밤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3년간의 모든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더 이상 아파하며 우는 여자는 없었다. 나는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특히 은행 이체 내역을 뽑아보며 나는 경악했다.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마트 장보기, 시어머니 허리 아플 때마다 들어간 병원비, 명절 용돈 등 생활비의 90%가 내 통장에서 나갔다. 반면 기태의 월급은 매달 들어오기가 무섭게 엄마 보관용이라는 메모와 함께 정 여사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다. 오 변호사는 이 내역을 보고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라고 했다. 시댁에 얹혀 살았다는 정 여사의 주장을 완벽하게 부수고 오히려 내가 그들의 생계를 부양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무기였다. 드디어 첫 재판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 가정법원 앞. 나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오 변호사와 함께 섰다. 기태와 정 여사, 나경,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보였다. 정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제 속이 시원하니? 부부 집안일을 법정까지 끌고 와서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기태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희연아, 제발, 지금이라도 소 취하해. 당신은 창피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못 뺏는 게 무서운 거겠지. 재판이 시작되었다. 기태의 변호사는 그가 혼인 생활 동안 헌신했으며 내가 독단적으로 집을 나가 가정을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망원동 빌라는 혼인신고 이전에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전액을 지불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완벽한 특유재산입니다. 피고 측은 이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기태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금전적 기여는 없더라도 부부로서 정신적, 내조적 기여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3년치 계좌 거래 내역서와 엑셀로 정리된 지출 분석표를 판사 앞에 제출하며 날카롭게 받아쳤다. 피고 측은 내조적 기여를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기만입니다. 실제 혼인 생활 중 주거비, 공과금, 생활비의 90% 이상을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급여 중 매월 300만 원 이상을 어머니 보관용이라는 명목으로 피고 모친 통장으로 은닉했습니다. 생활비조차 분담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남편이 아내의 특유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태는 고개를 푹 숙였고 방청석에 앉은 정 여사와 나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으로 내게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지난 3년간 이 가정을 지키려 제 돈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이 제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집을 팔아 시댁의 이익을 채우자고 모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나는 오 변호사를 통해 내가 녹음한 2억 원 요구 파일을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 기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냥 이 집 팔아서 나한테 2억만 줘. 내가 3년 동안 네 남편 노릇 한갑.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파래졌다. 판사가 기태에게 물었다. 피고, 저 녹음 내용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기태는 더듬거렸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입니다. 뺏으려던 게 아닙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홧김이라는 핑계로 탐욕을 덮을 수는 없다고. 한 달 뒤 최종 판결일. 판사의 판결문 낭독은 명확하고 건조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피고 측의 중대한 귀책 사유와 신뢰 훼손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인용한다. 망원동 빌라와 1억 5천만 원의 예금은 원고의 고유한 특유 재산임이 명백하며 피고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순간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방청석의 정 여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기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경은 황급히 엄마의 팔을 이끌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기태가 뛰어와 나를 불렀다. 희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 사과, 진작에 필요했던 건데 너무 늦었네. 날 아프게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소송에서 져서 미안한 거잖아. 그가 울먹였다. 아니야. 나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나는 한때 내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남자를 조용히 응시했다. 나도 후회했었어. 참고 견디면 가족이 될 줄 알았던 내 어리석음을. 하지만 이제 안 해. 이 일 덕분에 난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니까. 법원 정문 밖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다경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슴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 후 나는 망원동 빌라로 완전히 이사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예쁜 커튼을 달고 베란다에는 엄마가 좋아하셨던 프리지아 화분을 가득 놓았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마침내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매일 아침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내 삶을 가꾸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내 독립성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시어머니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퇴로를 끊어버리려던 남편도 없었다. 1년 뒤 보낸 이의 이름이 없는 우편물 하나가 회사로 배달되었다. 열어보니 찢어진 옛날 웨딩 사진 한 장과 행복하길 바란다고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기태의 글씨였다. 나는 그 쪽지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반으로 찢어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한때 내 전부였으나 탐욕으로 악취가 나게 된 인연. 그 오물을 영원히 치워버린 내 앞에는 온전히 나만의 힘으로 피워낸 노란 프리지아 향기만이 가득했다.